안녕하세요. 원투펀치의 투머치 풋볼. 오늘은 제가 나왔습니다. 5분 대기조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쓱 하고 들어오니까요. 오늘은 제가 쓱 하고 들어와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투머치 풋볼 진행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축구에 있어서 이슈가 되는 사건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적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건 역시 강원의 양민혁 선수예요. 예, 뭐 현재 한국 축구의 키워드는 홍명보, 정몽규 그리고 양민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 내용들은 인상 쓰게 되는 거고, 그렇죠. 요 이야기는 웃게 되는 내용이잖아요. 예. 오랜만에 좀 기분 좋게 방송하고자 양민혁 선수의 토트넘 이적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토트넘이 어린 선수들로 팀을 개편해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한 얘기까지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한다는 이야기가 7월 중순부터 쓱 하고 나오기 시작하더니 예. 결국은 토트넘 이적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지난 일요일 날 오피셜이 떴죠. 토트넘하고 마지막에 이제 메디컬 테스트를 보고서 이제 오피셜이 떴는데요. 일단 합류 시기는 2025년 1월입니다. 그때까지는 강원 소속으로 남은 시즌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됐는데요. 계약 기간은 2030년까지라고 하고요. 이적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은 강원의 김병지 대표가 K리거 중에서는 최고치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추정치로는 400만 유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났습니다. 네. 다만 이 선수가 K리거로서는 최고 이적료를 기록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만큼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것도 데뷔 시즌이니까요. 그가 종전 최고 이적료가 송종국 선수와 이천수 선수가 기록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22년 전 얘기예요? 그렇죠. 오, 근데 그 선수들은 월드컵에서 성공하고 그러고 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송종국 선수 페노르트 갔을 때 이적료하고 이천 선수가 소시에다드 갔을 때 이적료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이 기록을 오랜 시간이 걸려서 양민혁 선수가 깨게 됐습니다. 새로운 기록의 사나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토트넘 가서 잘할 것이냐, 경쟁에서 생존할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잖아요. 예. 토트넘에서의 경쟁 상대를 봤을 때는 만만치가 않아 보이는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 지난 시즌 가장 많이 썼던 포메이션은 4-2-3-1 포메이션이고요. 뭐 손흥민 선수가 이제 팀 사정 때문에 가짜 9번 역할을 수행했어야 됐죠. 베르너가 임대로 겨울에 오면서 조금 주전으로 많이 나왔었고, 오른쪽 윙은 이제 클룹세스키와 브레넌 존슨이 좀 돌아가면서 나왔었고, 공격형 미드필더에 메디슨이 나왔었는데 토트넘의 윙 백업이 좀 약한 편이긴 해요. 그쵸. 일단은 측면 쪽에 양민혁 선수가 뛸 가능성이 크니까 예. 측면 자원들하고 비교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부상으로 별로 나오지 못했던 데다가 이번 시즌 초반에 프리시즌에서도 약간 아직까지 폼을 회복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긴 하죠. 기본적으로는 베르너하고 존슨이 주전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둘도 사실은 좀 주전으로 아쉬운 선수들이긴 하죠. 네. 움직임은 정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딱 맞는 선수들이긴 해요. 근데 둘 다 마무리의 정확도가 너무 결정력이. 예. 그래서 오 하다가 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선수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클룹세스키는 중앙이 더 나은 가운데 브라이언 힐 같은 경우는 현재 지로나 이적이 거의 근접한 상태거든요. 뭐 네. 로마노 기자도 히어리고를 띄웠습니다. 지로나가 지금 공격수들이 다 나가고 있어요. 도우비크도 그렇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황에서 사비오도 나갔기 때문에 네. 공격을 보강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브라이언 힐 같으면 지로나가 한번 모험을 걸만하죠. 예, 거기다가 힐은 저는 그냥 프리미어리그에 안 맞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너무 피지컬이 약해도 너무 네. 약하기 때문에. 근데 라리가에서는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데다가 또 이제 프리시즌에는 클룹세스키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중앙에 활용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하츠하고의 첫 그 프리시즌 평가전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었고요. 퀸스파크 레인저스하고의 평가전에서는 베리발이 이때 26분 만에 부상 후 빠졌거든요. 네. 그때 클룹세스키가 들어와서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을 했고요. 메짤라 역할인 거죠. 네. 빗셀 고베하고의 경기에서는 최전방 공격수 가짜 9번을 수행을 했었거든요. 저는 클룹세스키는 이렇게 중앙에서 뛰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룹세스키의 중앙화를 조금 더 고려한다면은 그러면 양민혁 선수가 충분히 그래도 백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낳게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클로세프스키가 중앙에서 뛰면은 측면 자원을 한 명이 비니까 예.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양민혁에도 기회가 갈 수가 있다. 네. 이런 이야기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빗살고배전에서 클루세프스키를 원톱으로 썼단 말이에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히샬리송이 없을 때면은 토트넘 공격 자원들 중에서는 가장 등딱이 되거든요. 어차피 토트넘은 이선 자원들의 침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실제 포로의 골도 그렇게 나왔었죠. 네. 센스 있는 힐 패스로 도움을 줬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뭐 중앙 공격수라던가 아니면은 메짤라가 가장 나은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토트넘이 이적 시장이 마감하기 전에 최전방 자원을 영입하지 못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클루세프스키를 저렇게 원톱으로 테스트한다는 거는 손흥민 선수를 측면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팬들의 관심이 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양민혁 선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양민혁 선수는 2006년 4월 16일생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강원 이제 유스 출신인 거죠. 강원 제1고로 입학을 하면서 강원 유스 출신으로서 활약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양민혁 선수가 2006년생이니까 18살이에요. 16살 때 뭐 했어요? 18살 때요? 네. 수능 준비하지 않았나요? 수능 준비 제대로 했습니까? 공부도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공부 제대로 안 했습니다. 예. 네, 18살 때 이 정도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 자체가 노력도 노력이고 그리고 재능도 재능인데 운도 좀 따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정말 양민혁 선수는 지금 폭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번 시즌 데뷔하자마자의 모습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데뷔 시즌임에도 벌써 그 25경기에서 8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좌우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 윙으로 선발 출전한 경기와 왼쪽 윙으로 선발 출전한 경기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14경기, 11경기니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오른발 슈팅에 의해서 골을 많이 넣겠구나. 왜냐면 개막전이라든가 2라운드 경기를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른쪽 측면에서의 득점력도 매우 뛰어나더라고요. 도리어 득점 비율만 놓고 보면 현재까지는 오른쪽 윙으로 나왔을 때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상대 빌드업 할 때 볼 끊어낸 다음에 바로 솔로 플레이에서 마무리 짓는 능력도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보는 재미도 있는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윤정환 감독님이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전반전에는 오른쪽 윙으로 내보냈다가도 경기가 잘 안 풀리면은 왼쪽 윙으로 아예 그냥 스위칭을 시켜버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 상대 팀에 따라서 변화를 많이 주다 보니까 양민혁 선수가 더 좋은 활약을 펼치는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논외의 얘기인데 김병지 강원 대표가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강원이 튀르키예에서 전지훈련했어요. 예. 그때 윤정환 감독에게 양민혁은 꼭 데려가야 된다. 못 데려가면 내가 사비로라도 보내겠다 이랬다고 하죠. 그렇게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예. 네, 김병지 대표가 얘기한 예. 거예요. 그리고 지현이 형이 강원의 튀르키예 전지훈련을 따라갔어요. 그 형 그런데 잘 따라가.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따라갔대요. 그리고 나서 물건이 나왔다. 예. 강원 양씨 중에 또 한 명 나왔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는데 양민혁 선수가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습니다. 지현이 형은 펠레가 아니라는 게 요 에피소드에서 입증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뭐 양민혁 선수는 일단 그 개막전부터 공격 포인트를 올렸죠. 그러니까 네. 도움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게 양민혁 선수 골이 아닌가 싶었었는데 상대 자책골로 또 인정이 되면서 공격 포인트는 기록했지만 골은 다음 경기로 넘어갔죠. 예. 그리고 그 경기에서 도움 올리면서 구단 역대 최연소 공격 포인트도 기록을 했고요. 곧 이어서 2라운드 광주전에서 K리그 역대 최연소 득점 5위. 이게 그 17세 10개월 23일이었던 거였고요. 그게 그 K리그가 원투로 나뉜 네. 그런 승강제가 도입된 이래로는 최연소 득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K리그 역대 최연소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게 된 거였고요. 네. 4월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면서 K리그 역대 최연소 이달의 영플레이어상도 기록을 했고 이어서 5월에도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면서 K리그 역대 두 번째 2달 연속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이게 양현준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예요. 네. 6월에도 또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면서 K리그 역대 최초 3달 연속 2달의 영플레이어상.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해외 리그를 중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해외 리그에서 10대 선수가 등장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 유로 2004에서의 웨인 룬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봤을 때 그 충격을 잊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라민 야말 봤을 때 그런 느낌이 그렇죠. 굉장히 강했거든요. 예. 근데 양민혁 선수의 이 등장은 그거 못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그리고 양민혁 선수의 이번 시즌의 활약은
K리그 팬들이면 다 인정을 하고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야말은 2살이 더 어린데 그래서 놀랍긴 하지만은 양민혁 선수도 어쨌건 간에 K리그에서의 보여주는 임팩트는 야말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여기에 더해 그 24라운드 제주전, 제주 유난히 잘 패요. 예, 어쨌건 그 제주하고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승강제 이후 K리그 1 역대 최연소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양민혁 선수가 인터뷰할 때마다 양현준 선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롤모델이라는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양현준 선수가 갖고 있던 기록을 깨면서 양민혁 선수가 승강제 이후 K리그 최연소 멀티골 기록을 세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강원 양씨들은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저는 뭔가 있다. 네, 뭔가 있어요. 강원 양씨들은. 저는 춘천 장씨는 믿지 않는데 강원 양씨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양민혁 선수의 세부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양민혁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요. 패스 성공률 같은 경우는 78%. 그 네. 공격 자원 윙이면은 이건 나쁘지 나쁜 않은 기록은 지표고요. 아니에요. 네. 예, 거기다가 이제 태클 성공률이 71%예요. 그만큼 수비 가담을 많이 하고 전방부터 압박한다는 얘기겠죠. 네, 거기다가 성공률이 매우 높은 거죠. 사실 이 71%는 특급 수비수도 나오기 쉽지 않은 수치이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양민혁 선수는 크로스 성공률은 좀 많이 떨어져요. 양민혁 선수가 일단 띄우는 크로스보다는 땅볼 크로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패스로 기록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시도 자체도 적은데 조금 이 부분은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롱패스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 양민혁 선수가 슈팅할 때는 킥이 충분히 강해요. 근데 패스할 때는 좀 그 정확도가 나오지 않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을 띄웠을 때 약간 정확도가 떨어지나? 그 패스 쪽에서는 그런 것 같긴 해요. 슈팅은 논외로 치고 예. 롱볼 패스라든가 높은 크로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당 기록을 놓고 보면은 찬스 메이킹 1회고요. 또 이제 경기당 크로스 1회 시도고요. 이거는 조금 더 높일 네. 필요성은 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태클 시도 1.7회, 성공 1.2회. 이게 뭐 공격 자원치고는 상당히 좋은 네. 거고요. 가로채기 0.5회, 그리고 볼 경합 시도 10.1회에 성공 3.8회. 볼 경합 시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몸이 작다 보니까 성공률은 좀 떨어지긴 해요. 어찌 보면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피지컬적인 능력을 좀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피 파울 0.8회, 그리고 파울 0.8회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크로스의 정확도가 높아진다면 경기당 찬스 메이킹 능력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은 2회가 넘어가게 된다면은 경기당 그러면은 나름 준수한 윙어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 그 양민혁 선수가 전체 슈팅은 34회고요. 그 중에 이제 그 5회가 슈팅이 차단이 된 거고, 그러니까 슈팅 차단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긴 해요. 유효 슈팅이 20회, 이게 그러니까 전체 슈팅 대비 유효 슈팅 비율이 61.8%인데 이건 상당히 높은 높죠.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슈팅 대비 득점 비율도 23.5%면은 윙어 치고는 괜찮은 편이고요. 왜냐면은 뭐 기본적으로 특급 공격수가 30%를 넘기고 준수한 공격수도 25% 네.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록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무턱대고 때리는 스타일은 아니다. 무턱대고 때리는 스타일들이 수비벽에 맞고 튕겨져 나오는 경우가 많고 유효 슈팅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와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확실하게 찬스를 맞이하면서 슈팅을 때리다 보니까 슈팅 숫자가 약간 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슈팅 대비 득점력을 생각했을 때에는 매우 효율적인 슈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저는 다만 그래도 양민혁 선수가 조금 더 골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슈팅도 경기당 한 2회 정도 이상으로는 끌어올릴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보통 측면 자원들 중에서 공격력을 높게 평가받는 자원들은 경기당 한 2.5회 정도는 해줘야. 그렇죠. 공격수는 3회 넘겨줘야 되죠. 그렇죠. 예.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윙어 중에서 슈팅 7개 때려도 유효 슈팅 못 때리는 친구도 있어요. 예. 그 우스망 덴벨레라고 그런 친구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 할지라도 슈팅기회를 좀 많이 맞이하고 슈팅을 좀 많이 때리면서 공격 포인트 비율을 좀 더 높이면 더욱더 위력적인 윙어로 평가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도 조금 더 견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효과는 있는 겁니다. 어쨌건 그 토트넘이 양민혁 선수를 영입하면서 물론 1월 합류이긴 하지만요. 현재 이번 이적 시장에서 총 3명의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된 거거든요. 물론 뭐 베리바른 지난 겨울에 영입해서 이번에 합류이긴 하지만요. 근데 이 선수들이 공교롭게도 전부 다 2006년생 18살 동갑내기들입니다. 일단 이제 미래를 본다고 봐야 되겠죠. 예,
참고로 그레이 같은 경우는 18살 선수로는 역대 최고 이적료 4위로 되어 있긴 한데 이게 그레이가 이적했을 때 기준이고 요로가 추가되면서 5위로 밀려나긴 했습니다. 엔드릭, 요로, 호드리고, 비니시우스 어린 나이에 빅클럽으로 간 선수들이 쫙 나오고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로 간 선수들이 굉장히 상위권에 왔네요. 예, 그리고 엔드릭은 아직 뛰지 않았지만 호드리고 비니시우스는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저기 이제 6위로 떨어지는 호키가 좀 네, 호키가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현재 사우디로 보낸다라는 네, 얘기들이 어디로 나오고 갈지 있죠.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그레이 같은 경우는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이적해온 선수인데 이 선수 원래 중앙 미드필더 출신이거든요. 네.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오른쪽 풀백으로 주로 뛰었고 이번 프리시즌에는 계속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센터백으로 좀 실험해보는 게 아닌가. 하지만은 뭐 드라구시냐 판더페냐 로메로가 다 떠나 있어서 그런 거고 이 선수들이 이제 유로랑 코파 아메리카에서 복귀하게 된다면은 좀 이제 오른쪽 풀백과 미드필더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지난 비셀고베전에는 전반전에는 센터백으로 나왔다가 후반전에는 중앙 미드필더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베리발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듀르가르덴 전 소속팀 거기서는 이제 그 공격형 미드필더로 가장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중앙 미드필더까지 동시에 소화를 했었는데 현재 토트넘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약간은 중앙 미드필더 조금 네.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계속 기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디 애슬레틱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미국의 그 스포츠 웹진이죠. 여기서 이제 그 토트넘이 베리발과 아치그레이에 이어서 양민혁까지 영입한 거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어린 선수들로 팀을 개편하려는 야망을 보여주는 영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워낙에 어린 선수들을 영입한 것을 봐서는 일단 토트넘도 세대 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토트넘이 지금 어린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마이키 무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 선수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뭐 베리발과 그레이 그리고 또 이제 돈리 이 선수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지만은 최근 풀백으로 계속 기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랭크셔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밑에는 1군 자원들이 또 쫙 있죠. 판페사르, 우도기, 드라구신, 브레넌 존슨 그리고 판더펜 이 선수들도 다 20대 초반에다가 또 이제 뭐 지난 시즌에 영입했던 필립스도 있고 또 이제 미리 영입은 했지만은 아직 17세여서 1년 뒤에 합류할 예정인 부스코비치도 있고 또 이제 유스 출신의 타이리스홀도 있고 양민혁 선수까지 가세하면서 10대에서 20대 초반 선수들이 팀에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팀의 세대 교체를 할 때 이런 식의 세대 교체를 단행하는 팀들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제 어린 선수들에게 투자를 해서 그 어린 선수들이 팀의 토대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성장하게끔 만들고자 노력을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찌 보면 전부 성공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성공 사례가 생겼을 때 그 빈 부분, 성공하지 못한 선수의 그 포지션 그걸 또 어떻게 보강하느냐의 문제긴 한데 일단 어린 선수들에게 투자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는 이거는 클럽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사실 어린 팀들 같은 경우는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거든요. 그래서 부진할 때는 훅 무너지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손흥민 같은 베테랑 선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요즘은 전체적으로 많은 클럽들이 어린 선수들을 좀 선호한다는 느낌도 들어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선수 이적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다가 FFP라던가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PSR 있잖아요. 네. 그게 강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유스를 조금 더 키우거나 아니면 어려서 영입해서 장기간 우리가 써먹겠다. 아니면은 설령 이 선수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나이가 어릴 때는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그래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영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선수들의 이적료도 생각보다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예, 이런 그러니까 유스 선수들과 어린 선수들 영입해가지고 이걸로 마침내 토트넘이 성과를 지난 시즌부터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난 시즌 토트넘 21세 이하 팀이 프리미어리그 2 이게 거의 2군 리그인 건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토트넘이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었거든요. 원래 이런 리그는 아스널이라던가 첼시라던가 맨시티 같은 팀들이 강한데 여기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승 차지하면 탄력받죠. 그렇죠. 말 그대로 어린 선수들에게 투자를 했는데 성과를 내. 그러면 우리의 정책이 틀린 건 아니야. 그러면 더욱더 탄력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프리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린 선수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일단 뭐 마이키 무어 같은 경우는
가장 어린 선수입니다. 좋아요. 예, 팀 네. 내에서 16살로 가장 어린데 이 선수 되게 영리하죠. 예, 그가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이라던가 공간 보는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약간 그래서 저는 토마스 밀러 보는 느낌이더라고요. 스타일적으로. 근데 이 선수가 현재 프리시즌 5경기에서 5골 1도움을 올리면서 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리시즌만 잘하는 선수도 있어요. 네. 네, 프리시즌 때 미쳐 날뛰는데 정규 시즌 딱 들어가면은 부상당하거나 침묵하거나 이런 선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 선수 나이를 보세요. 16세거든요. 근데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참고로 마이키 무어의 우상이 아이돌이 손흥민 선수잖아요. 그래서 유스 리그에서 뛸 때도 이 세레머니 굉장히 많이 따라했었거든요. 일본 빗셀 고베전 봤더니만 경기장 찾아오신 분들은 다 그 세레모니를 하더라고. 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월드 클래스라는 게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다는 게 느껴지는 장면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마이키 무어의 롤 모델이니까 마이키 무어가 이제 손흥민 보면서 또 성장하고자 노력을 하겠죠. 아치 그레이 선수, 이거는 뭐 하치전 기록인 건데 하치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일단 수비적으로도 가로채기 3회랑 그리고 또 이제 클리어링 1회를 기록하기도 했고 경합 승률이 100%고 그리고 패스를 53회 시도해서 51회 성공시키면서 딱 2번만 실패하면서 96%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롱패스도 물론 2번밖에 시도하지는 않았지만은 100%의 성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 선수가 그러니까 뭐 오른쪽 풀백도 설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가 빠르고 전진성이 좋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 축구 라인 끌어올려서 플레이를 하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라인을 끌어올리더라도 빠르게 내려와서 커버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전진성으로 볼을 끌고 쭉 올라가 줄 수 있다 보니까 왼쪽이 이제 그 아치그레이의 히트맵인데 거의 중앙선, 이건 네. 중앙 미드필더의 히트맵인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 쪽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센터백이든 중앙 미드필더든 그 위치에서 테스트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전체적인 평균 위치도 쭉 올라가 있으면서 특히 이 경기에서 스키퍼하고 아치그레이가 센터백으로 발을 맞췄거든요. 근데 원래 미드필더 출신인 스킵보다도 더 위에서 뛰고 있죠. 그 정도로 이 선수가 뒷공간 커버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이 이제 그 가로채기인 건데 네. 가로채기를 다 공격 진영에서 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장면 같아요.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될 때 가로채기를 했다는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왜냐하면 센터백으로 뛰거나 뭐 중앙 미드필더로 뛸 때 저 위치에서 가로채기를 하려면 공격적으로 나갔다가 그렇죠. 수비로 전환될 때 네. 그때 이제 가로채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저기서 가로채기 하면은 또 다시 바로 공격이 되는 거죠. 네. 슈팅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상대가 수비 라인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이 되니까 예. 공격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이 볼 리커버리인데 리커버리 같은 경우는 공격 진영에서 하나, 중앙에서 하나, 그리고 위험 지역에서 하나,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하나 한 거고 그 다음이 태클인데 태클은 중앙 지역에서 했고 클리어링도 위험 지역에서 이 선수가 또 그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린 선수임에도 차분해요. 침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 지역에서 사실 어린 선수들은 파울을 범하거나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어린 선수인데 정말 잘한다고 듣는 선수들은 얘기한 평정심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흔들림이 굉장히 적어요. 아치그레이도 그런 면이 있겠죠. 거기다가 이거는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빅찬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아치그레이가 하프라인 위까지 올라와가지고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줬고 이걸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한테 연결해 준 거를 메디슨이 이제 다시 클룹세스키한테 전진 패스 줬고 여기서 이제 클룹세스키가 잘 찔러줬는데 손흥민 선수의 빅찬스가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혔던 거였죠. 이걸 보면은 수비에서 미드필더까지 올라오면서 연결고리라든가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베리발 선수의 하치전 기록을 조금 보도록 하겠는데요. 베리발 선수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도움도 기록했고 그리고 패스 성공률 88% 기록했고 그리고 이 선수가 크로스하고 롱패스 성공률이 매우 좋은 선수거든요. 네. 예전에 그 듀르가르디넨에서 뛰었을 때도 이 두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었는데 이 경기에서도 크로스 100% 성공했고 그리고 또 이제 롱패스도 상당히 성공률이 높았고 그리고 이제 키패스 3회에 빅찬스 메이킹이 2회였고 다만 이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수비적인 부분.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 출신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약해서 볼 경합도 승리한 게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태클이라던가 이런 수치들이 좀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겠죠. 그러니까 베리바이 선수가 이전 소속팀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뛰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지만은 예. 이제 밑에서 뛰게 되면, 그리고 밑에서 뛰게끔 하는 이유도 알겠어요. 롱패스의 정확도라든가 아니면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너무 잘한다든가 아니면 키패스가 이렇게 많다는 건 창의적인 패스를 할 줄 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압박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키핑을 잘해서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키워보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비적인 능력도 스스로 또 노력해서 발전시켜야 되겠죠. 일단 뭐 키는 187로 상당히 당당한 체격이니까 예, 조금 근육만 더 붙으면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많이 빠져서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란색 도움 준 것도 오른쪽으로 살짝 빠져서 줬던 거였고,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키패스 2번도 아예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서 기록을 했던 거였죠. 일단 뭐 도움 장면은 돈리의 전진 패스를 베리발이 받아서, 이게 그 골 장면을 보면은 상대 선수 4명 사이에 딱 중앙에 잘 위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턴하는 동작과 함께 상대 압박을 풀어나와서는 전진 패스를 준 거였거든요. 그걸 받은 이제 마이키 무어가 그대로 침투에 들어가서 골을 넣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비록 골은 되진 않았지만은 베리발이 측면으로 빠져서 전진 패스를 상당히 길게 잘 줬고, 이걸 받은 스펜스가 이제 땅볼 크로스 넘겨줬는데, 벨리스 이거 사실 완전 빅찬스였거든요. 무조건 넣었어야 되는데 넣지 못하고 이제 그대로 철푸덕 넘어졌었죠, 본인도. 말씀하신 대로 베리발이 오른쪽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공격 전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수의 성향이 이러면 결국 감독으로서는 오른쪽 윙어라든가 오른쪽 풀백을 어떻게 배치시키냐, 그리고 어떻게 호흡시키냐에 따라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토트넘 같은 경우는 좌우 풀백들을 인버티드로 중앙으로 좁혀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베리발이 측면으로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사실 도움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베리발이 코너킥 짧게 주고서는 이제 돌아서 온 거를 정말 정교한 백 크로스로 올렸는데 스칼렛의 헤딩 슈팅을 골키퍼가 선방을 했고, 이를 이제 필립스가 쇄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대 수비가 막으려다가 자책골이 됐던 거였죠. 이건 뭐 베리발의 도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도 정말 예술적인 장면이었는데, 베리발이 위험 지역에서 상대가 압박을 왔는데 타이리스 힐한테 패스를 주면서 돌아서 가지고 압박을 풀고 나와서는 리턴 패스 받아서 전진 패스 찔러줬고, 이걸 이제 돈리가 상당히 좋은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거를 스칼렛이 잡아서 그대로 침투에 들어가다가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게 골대를 크게 빗나갔었죠. 공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연결고리 역할은 매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트넘이 이번 여름에 영입한 선수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하고 나서의 토트넘의 영입 기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스타일에 맞는 선수로 어떻게든 맞춰가는 느낌이긴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완전히 실현시키자, 이런 계획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쨌건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뛰어난 모습을 프리시즌에 보여주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이제 그 빗셀 고베전이 끝나고 나서 무어와 이제 그레이와 베리발에 대해서 나는 그들이 굉장히 뛰어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열심히 훈련을 한다, 내가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은 내가 그 나이 때를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 그들을 정말 도와주고 싶고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그들이 플레이하면서 발전하는 거를 즐기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에서 데뷔한 게 몇 살이죠? 18살이요. 그거 요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함부르크 구단 역대 최연소 득점자죠, 아직까지도. 근데 아마 손흥민 선수도 지금 이 젊은 재능들을 보면 자기가 데뷔했을 때 그때가 좀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 이적을 확정 짓고 나서 이제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손흥민 선수와 서울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서울로 넘어오고 나서 네. 이제 오피셜이 뜬 거니까요. 손흥민 선수와 이제 그 메디컬 마지막 최종 테스트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서울에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는 나한테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이제부터는 영어 공부를 성실하게 해야 네.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현지 문화에 적응하는 게 선수 생명력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해서 내년부터 뛴다고 쳤을 때 되도록이면 언어 문제는 준비를 해서 가는 게 좋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도와줄 것이 분명하고 그렇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마도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다른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자국의 대선배가 토트넘의 주장이니까 예, 분명히 힘을 받을 요소는 있는 거죠. 거기다가 토트넘 팬들도 어쨌건 간에 그 한국에서 영입한 킥력 좋은 젊은 윙어다 보니까 벌써부터 손흥민의 후계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그럼요. 하고요. 그러니까 양민혁 선수가 스피드 뛰어나고 결정력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손흥민 선수도 그런 재능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발전돼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제2의 손흥민이 되기를 원하겠죠. 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민혁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부버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 한번 올리세요. 기도해야 되나요? 네. 예.